여러분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충격적이게도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1년에 단 4번밖에 만날 수 없었는데 50년을 함께 산 우리는 왜 매일 만나면서도 서로를 모를까요? 얼마 전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53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줬다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못하고 사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뒤지다가 조선왕 조실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걸 가진 줄 알았던 왕과 왕비의 결혼 생활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왕과 왕비도 부러워할 만한 특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집 할아버지처럼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아니면 더 늦기 전에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을 겁니다.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황혼이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부부 둘만 남았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단순히 나이 든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 벌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다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로 정신없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온 겁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진정한 소통과 교감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텔레비전만 보고 침대에 누워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현실에,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실 기록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조선왕조 518년 역사 속에 숨겨진 왕과 왕비의 진짜 결혼 생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1년에 평균 4번에서 8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1년에 단 4번입니다. 한 계절에 한 번꼴이었던 거죠. 태종실록 13년 4월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왕비를 만나려고 하자 신하들이 즉시 말렸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종이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나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신하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법도이며 왕실의 규칙은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 15년에 왕이 왕비를 1년 동안 단 4차례만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내의원과 승정원에서 정한 날이었습니다. 내의원은 왕실의 건강을 담당하던 관청이고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안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왕자를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왕비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을 계산해서 정했습니다. 왕비의 맥을 짚고 체온을 재고 심지어 소변까지 검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날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절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음양의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였죠. 한 달에 2번, 1년이면 24번이 금지일입니다. 육갑일이라는 특정 날짜 조합도 피했습니다.
경자일, 신축일, 이민일 같은 날들입니다. 날씨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칠 때는 당연히 금지였고, 비가 세차게 내려도 안 됐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 눈이 내리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날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월식 당일 왕이 근신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국가 제사가 있는 날도 당연히 금지였습니다. 왕은 제사 3일 전부터 목욕제계를 해야 했고, 제사 전날 밤에는 왕비와 같은 건물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묘제례, 사직제례, 선농제, 기호제 등 1년 내내 크고 작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마다 3일씩 금지 기간이 생기니 이것만으로도 한 달에 열흘 이상이 막혔습니다. 왕비의 건강 상태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왕비가 조금이라도 편찮으면 절대 만날 수 없었고, 병이 나은 직후에도 최소 열흘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한 달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1년에 만날 수 있는 날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년에 5번에서 8번, 어떤 해는 단 3번밖에 못 만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다고 해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궁중례라는 책의 기록을 보면 왕비는 먼저 목욕제계를 해야 했습니다. 장미꼬집과 국화를 넣은 향기로운 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머리에는 향유를 발라 단정히 빗어 올리고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순백색 비단으로 만든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조상궁이 감독했습니다. 제조상궁은 정산품 관리로 궁궐 안에서 왕비를 보살피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왕비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을 겁니다. 마마,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임하시되 예를 잃지 마십시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왕비의 처소에 도착하면 제조상궁이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전하,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왕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 방 안으로 들어가도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명의 상궁들이 방 밖을 지켰는데 각자 손에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들고 있었습니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약 왕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시 그 닭의 목을 비틀어 따뜻한 피를 받아내 왕의 입에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급작스런 쇼크를 닭의 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상궁들은 밤이 깊어지면 더욱 긴장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왕과 왕비의 숨소리까지 신경 썼습니다. 부부가 만나는데 문 밖에 8명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편안할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만남이 끝나면 제조상궁이 직접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침구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이불에 묻은 흔적을 확인하고 왕비가 입었던 옷도 검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승정원일기에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연월일시와 왕비의 상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왕실 문서로 영구 보관됐습니다. 훗날 왕자가 태어나면 정확한 수태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비는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석 달을 기다리고, 넉 달을 기다리고, 때로는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왕비의 처소는 궁궐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교태전, 자경전, 경성전 같은 곳이었죠. 왕의 처소 안은 담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밤 혼자 잠들었습니다. 넓은 침상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방에는 수십 명의 궁녀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귀한 음식은 넘쳐났지만 진짜 필요한 건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가끔 왕비는 창밖을 바라봤을 겁니다. 저 멀리 왕의 처소에 불빛이 보였죠.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다른 후궁을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왕비의 질투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이 후궁을 총애해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국모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칠정이라는 7가지 감정 중에서도 특히 질투는 여자의 큰 허물로 여겨졌습니다. 단경왕 후의 경우를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중종실록을 보면 중종 즉위 7일 만에 패출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연산군의 측근이었다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그 후 63년을 외롭게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왕과 단 일주일밖에 살지 못했고 평생을 처녀로 살다 죽은 겁니다. 인현왕 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희빈의 모함으로 패출됐다가 복이 됐지만 결국 4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인현왕 후가 자주병을 앓았다고 나옵니다. 장희빈이 왕의 총애를 받는 걸 보며 매일 밤 울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의인왕 후는 14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궁인 공빈 김씨의 아들 광해군이 세자가 되었죠. 매달 월경이 시작될 때마다 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왕비가 임신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왕비에게 문제가 있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였죠. 게다가 그마저도 엄청난 긴장과 감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나는 왕비들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함으로 고생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증상이었을 겁니다. 왕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조차 감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왕과 왕비가 불행했을까요? 다행히 예외도 있었습니다. 정조와 효의왕 후가 대표적입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정조가 효의왕 후를 극진히 대했다고 나옵니다. 정조는 효의왕 후와 대화를 많이 나눴고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효의왕 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조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반쪽이 떠났는데 어찌 눈물을 멈출 수 있겠는가. 정조와 효의왕 후도 마음대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법과 규칙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조는 효의왕 후에게 편지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니 편지로 마음을 전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부부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만나지 못해도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한 겁니다. 문정왕 후나 정순왕 후처럼 수렴청정을 하며 나라를 다스린 왕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왕비도 진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왕이 성장하면 다시 뒤로 물러나야 했거든요. 대부분의 왕비는 조용히 궁궐 깊숙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왕실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결혼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화려한 궁중 로맨스는 대부분 상상 속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철저한 규율과 감시 속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게 과연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는 없었습니다. 왕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외로운 위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자유와 사랑, 평범한 행복은 없었으니까요. 둘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배우자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 있고,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 앞에 마주 앉는 것,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주말에 같이 시장을 가는 것, 이 모든 게 축복입니다. 왕과 왕비는 이런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표현이 서툴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왕비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도 결국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넷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조와 효이왕후처럼 만나는 시간이 적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보다 못합니다. 반대로 하루에 1시간밖에 못 만나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권력이나 부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여섯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조선시대 왕실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1년에 4번에서 8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 날씨가 안 좋은 날, 제사가 있는 날 등 금지된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나는 과정도 엄격한 의식이었고 8명의 상궁이 밖에서 지켰습니다. 만남 후에는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왕비들은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질투조차 할 수 없었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와 효이왕후처럼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낀 부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이, 권력보다 자유가, 지위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말입니다. 부끄러우시다면 손이라도 잡아보십시오. 아니면 함께 산책이라도 나가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70, 8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왕비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왕을 더 많이 만났더라면, 마음을 더 표현했더라면 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